우리 서준이가 그런 줄 알고 너랑 결혼했겠니? 2억 원짜리 빚쟁이랑. 아무리 불쌍해도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민영이 고개를 들었다. 사기라고 하지 마세요. 전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피해 안 줬다고?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서. 최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혹시 우리한테까지 빚 갚으라고 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10년 전 민영의 어머니가 병상에서 꺼내든 한마디였다. 민영아, 그 사람 믿지 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불과 몇 시간 전 저녁 6시 30분. 이 집의 다이닝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보, 어머니가 보내주신 고등어 조림이야.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접 손질하신 거래. 맛있게 먹어. 그가 젓가락으로 고등어 한 점을 집어 민영의 그릇에 올려주려는 순간이었다. 탁. 민영이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어머니 반찬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해요. 저도 요리할 줄 아니까요. 매일 이렇게 받아먹기만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민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편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서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어머니가 너 몸 편하게 해주려고 직접 만드신 건데. 왜 그래? 하루 종일 식당에서 고생하니까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일인데.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일인데. 우리요? 민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당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그냥 제가 이 집에 숟가락 하나만 얹고 사는 줄 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재혼한 여자가 감히 뭘 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식탁 전체를 감쌌다. 찬영과 찬우는 고개를 더욱 푹 숙였다. 시어머니 최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호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10년 넘게 너희 집안일 도우면서 뭘 바란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 민영의 전남편 아들인 찬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재를 시도했다. 그의 목소리는 17살 고등학생답지 않게 성숙했다. 엄마, 그냥 먹자. 할머니도 좋은 뜻으로 하신 거니까. 15살 동생 찬우가 형에게 속삭였다. 형, 또 시작이네. 매번 이런 식이야. 두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생부와 민영이 이혼한 후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5년째. 그들에게는 이런 식탁에서의 긴장감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한창인 식당. 1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항상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6개의 테이블이 모두 차 있었고 주방에서는 계속해서 찌개 끓는 소리와 볶음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오늘 콩비지찌개 진짜 끝내줘요. 이 맛에 매일 와요. 70대 할아버지가 엄지를 척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민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식당에서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로 친어머니 같았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시금치 나물도 더 드릴까요? 오늘 참기름 많이 넣고 무쳤거든요. 20대 직장 여성이 감탄했다. 이모님, 진짜 여기 올 때마다 집밥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고마워라. 잘 먹어주니까 내가 더 고맙지. 많이 먹어야 일도 잘하고 건강하지. 민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 사이를 바삐 오가며 손님들을 챙겼다. 물이 떨어지면 먼저 채워주고 반찬이 부족하면 리필해주고 나이 든 손님들에게는 특히 더 정성스럽게 대했다. 2015년 봄,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계절. 민영은 그때 정말로 행복했다. 전 남편 박선우와의 결혼 생활은 달콤했고 당시 7살이던 찬영과 5살이던 찬우는 아빠를 무척 따랐다.
선우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민영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선우야, 정말 엄마 가게 도와주려고? 고마워. 민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장모님 사업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장사 경험 쌓고 싶었거든. 나중에는 더 큰 식당도 해보고 싶고. 선우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고마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 찬영이가 요새 아빠 자랑만 해. 어린 찬영이 아빠에게 달려들었다. 아빠, 오늘도 같이 놀자. 레고 만들어줘. 그래,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찬영이랑 찬우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선우는 정말로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좋아했고 민영의 어머니에게도 친아들처럼 잘했다. 특히 어머니의 반찬 가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매출 관리까지 도맡아 했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었다. 바로 도박 중독. 그는 회사 동료들과 시작한 작은 내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기기도 했지만 점점 잃는 돈이 많아졌다. 그리고 급기야는 장모의 반찬 가게에서 나오는 일일 매출을 몰래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매출이 좀 적었네요. 선우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민영의 어머니는 의심 없이 믿었다. 선우는 점점 더 많은 돈을 가져갔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2016년 가을 모든 것이 드러났다. 엄마, 깨어나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민영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환자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쓰러지신 것 같은데 당분간 의식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워낙 충격이 컸던 것 같아서. 사채업체 직원들이 반찬 가게에 몰려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것을 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이었다. 선우가 진 빚은 무려 2억 원에 달했다. 선우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관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우는 모든 것이 드러나자 잠적해버렸다. 남겨진 건 2억 원의 빚과 두 아이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의 어머니뿐이었다. 그때 선우의 오랜 친구였던 서준이 나타났다. 그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무너진 민영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민영아, 괜찮아. 내가 도울게. 혼자 견디지 마. 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준아,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엄마는 저런 상태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빚은 또 어떻게 갚아? 민영이 울먹였다. 서준은 당시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그는 민영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었고 2년 후 재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민영의 마음에 생긴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특히 돈에 대한 트라우마는 심각했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새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 봐 항상 조심스러워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민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은 밤마다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다. 민영이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혼하고 나서 한 번도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저한테도 거리를 두려고 하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전 남편을 잊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찬영은 뭔가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민영을 더 오래, 더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예전 우리 아빠 때문에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우리 때문에 미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밤에 엄마가 혼자 울고 계신 소리 들어. 근데 우리한테는 티 안 내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후.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가져온 최정숙이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다. 보통 식당으로 오는 우편물은 공과금 고지서나 식재료 업체에서 보내는 안내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개인 명의로 온 등기 우편이 있었다. 이게 뭐지? 최정숙이 봉투를 살펴봤다. 수취인 란에는 박선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영의 전남편 이름이었다. 최정숙은 순간 당황했다. 왜 전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식당으로 왔을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최정숙은 봉투를 뜯어보았다. 안에는 은행 송금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최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매달 200만 원씩. 익명 송금. 설마.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송금인은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송금 날짜를 보니 매달 15일 정확히 식당 매출이 정산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이런 송금이 무려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민영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최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따졌다. 민영아 이게 뭐니? 내가 아직도 전 남편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니? 긴 침묵이 흘렀다. 식당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민영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다 나와 있잖아.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최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대답해. 우리 서준이가 이런 줄 알고 널 받아들였을 것 같니? 전 남편한테 돈 보내는 여자를. 전 남편이 진 빚이에요. 민영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 혼자 갚아가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빚을? 그럼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바로 그때 서준이 급하게 달려왔다.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다는 연하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가? 어머니 민영아 무슨 일이야? 서준아. 최정숙이 아들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내 부인이 지금까지 전 남편 빚을 갚고 있었다. 3년 동안 우리 몰래. 뭐라고? 서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영을 바라봤다. 민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맞아요. 맞다고요. 선우가 사채업체한테 진 2억 원 제가 갚고 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빚쟁이들한테 갚고 있다고요. 제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어서 갚아야 해요. 식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대 보증인이라고? 그럼 당신이 모르게? 네, 저 몰래 제 도장을 가져다가 연대 보증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니 가게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혀서. 민영이 울부짖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다고. 제가 모르게 도장이 찍혔어도 이미 집행된 돈이라 갚아야 한다고. 최정숙이 충격받은 채로 물었다. 그럼 선우가 도망간 후에 모든 빚이 너한테로? 엄마가 쓰러진 것도 그 때문이에요.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채업체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는 걸 보시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민영아 내 탓이다. 내가 그 놈을 믿었구나. 였어요. 민영아. 2억 원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민영이 격정적으로 외쳤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네. 10년 동안. 최정숙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재혼하면서 이런 짐이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속인 게 아니에요. 민영이 울부짖었다. 보호한 거예요.
당신들을 지키려고 제가 얼마나 혼자 버텼는데. 서준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정말 혼자서 다 갚고 있었던 거야? 매달 200만 원씩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겨우 300만 원인데 그 중에 200만 원이 다 빚쟁이들한테 들어가요. 민영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전기세, 가스비, 임대료 내고 나면 우리 집 생활비로는 50만 원도 안 남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래서 당신들한테는. 민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사랑할 여유도 없었어요. 미안할 여유도, 당신한테 따뜻하게 대할 여유도,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될 여유도. 제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고요. 최정숙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차갑게 대한 건, 우리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벽을 세운 건, 혹시라도 제 문제 때문에 당신들이 고생하게 될까봐, 혹시라도 당신들 돈에 손을 대게 될까봐, 혹시라도 서준 씨 월급에서 돈을 달라고 할까봐. 민영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일부러 벽을 쌓은 거예요. 거리를 둔 거라고요. 서준이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그럼 나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내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피한 것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영이 고개를 푹 숙이며 울었다. 사랑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당신들한테 의지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짐이 될 것 같아서. 무거운 침묵이 식당을 감쌌다. 바깥에서는 저녁 시간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식당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최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해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속일 이유가 되니? 연대 보증인이든 뭐든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재혼한 거잖아. 어머니. 서준이 말리려 했지만 최정숙의 화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서준이가 그런 줄 알고 너랑 결혼했겠니? 2억 원짜리 빚쟁이랑. 아무리 불쌍해도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민영이 고개를 들었다. 사기라고 하지 마세요. 전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려고. 피해 안 줬다고?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서. 최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혹시 우리한테까지 빚 갚으라고 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없었어요. 민영이 울부짖었다. 없었다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숨기고 살 생각이었어? 우리는 바보처럼 속이고? 서준이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영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어? 서준아,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런 걸 숨기고 결혼하는 게 정상이니?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다. 최정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영을 괴롭혔다. 며칠 후 아침 식탁에서였다. 민영아, 빚쟁이들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우리 집 주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최정숙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꼬박꼬박 갚고 있으니까. 꼬박꼬박? 2억 원을 매달 200만 원씩 갚으면 몇 년이나 걸리는데? 계산해 봤어? 서준이 중재했다. 어머니, 그건 우리도 같이 도우면 되죠. 도와? 서준아, 너 월급이 얼만데 남의 빚까지 갚아? 최정숙이 아들에게 화를 냈다. 내가 결혼할 때 이런 조건이었다면 결혼했겠니? 일주일 후에는 더 심했다. 민영아, 혹시 우리 모르게 또 다른 빚은 없지? 최정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어머니, 다른 빚은 정말 없어요. 정말?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혹시 전 남편이랑 아직도 연락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서준이 화를 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너무해? 10년 동안 속고 산 우리가 너무한 거지.
그 남자 아이들까지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 아빠 빚까지 우리가 져야 해? 찬영과 찬우가 듣고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준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영을 감싸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지속적인 압박과 현실적인 부담감 때문에 지쳐갔다. 민영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 같은 거.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봤어요. 변호사가 연대 보증 빚은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혹시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일부라도. 연락이 안 돼요. 완전히 잠적했어요. 민영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서준도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2달 후 최정숙의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다. 민영아, 솔직히 말해봐. 우리 돈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야? 저녁 식사 중에 최정숙이 폭탄을 던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2억 원짜리 빚쟁이가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겠어? 돈이지. 어머니. 서준이 소리쳤다. 너무 심하세요. 심해? 서준아, 현실을 봐. 우리가 이 빚에 휘말릴 수도 있어.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찬영이 참다 못해 일어섰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희들은 조용히 해. 남의 빚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게 생겼어. 찬우도 울먹였다. 할머니,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혼자 힘들어 하신 건데. 지키려고? 웃기지 마. 처음부터 말했으면 될 일을. 그날 밤 민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헤어져요. 뭐라고? 서준이 놀랐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머니도 힘들어하시고 당신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상처받고. 민영아, 그건 당신도 마음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서준은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같이 해결하자고 했잖아. 서준이 힘없이 말했다. 해결이요? 어떻게요? 매달 200만 원을 10년 더 갚아야 해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요?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제가 나갈게요. 아이들이랑 함께. 민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민영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줬네요. 3일 후 민영은 찬영과 찬우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옷가지와 몇 개의 짐뿐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찬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우리 식당이 있잖아.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민영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서준 아빠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찬우가 물었다. 글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민영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작은 원룸이었다. 식당 근처에 있는 10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민영에게는 그곳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엄마, 여기서 우리 셋이 살 수 있을까? 찬우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물론이지. 좁아도 우리 집이야.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이야. 민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영은 더욱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과 아이들만을 위한 일이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민영이는 선택을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구독은 제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천국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세대가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